네,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교수님.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 트레이너 백승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킹 부캐 돈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점점 이제 네. 그 돈에 대한 지식이 조금 쌓여가고 있으실까요? 아직이요. 아직은 시기상조. 네네네. 네. 아직입니다. 네네. 네. 자, 오늘 파일럿 방송 이후로 네, 이제 네. 저번 시간에 제대로 한번 했고,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오늘 조금 더 재밌는 내용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먼저 네. 우리 저번에 네. 그 토지에 대한 개념부터 배웠었죠. 그쵸. 우리가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지하에 대한 것도 소유를 하고 지표에 대한 것도 소유를 하고 지상까지도 우리가 소유를 할 수 네네네. 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많은 소득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한 평을 가지고 내가 구입을 했다 보고 네.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바로 지금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네. 오프닝 후딱 지나갔네요, 오늘은. 네, 오프닝 그냥 길게 안 하고. 아니, 제가 아직 모니터는 계속 하고 계시죠? 1회, 2회 다 하셨죠?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1회보다 2회가 훨씬 보기 편했던 게 네. 뭐 제가 말을 좀 줄였더니 제가 보기가 너무 편하고 듣기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저번 주처럼 조금 잘 리드를 해주시면 저는 그냥 잠자코 아니요, 꼭 조용하게.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번 주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리드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네. 제가 진짜 학생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닝을 받는 입장으로서 이제 궁금한 거 툭툭툭툭 살짝 던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열심히 제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저번 주 복습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짧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떤 거 배웠었는지 이 스트레칭하는 그 단어 같은 것들만 제가 또 이제 깜빡깜빡 자주 잊어버리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도 나이가 네.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다들 잊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렇죠. 했던 거 살짝 곱씹는 시간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막 급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네. 우리 동희님께서 네. 기초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점검하고 가자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네. 천천히 우리 네. 복습부터 좀 하고 갈 건데요.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토지를 내가 소유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네. 토지에 따른 임대료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두 글자고요. 뭐였죠? 토지에 대한 뭐요? 임대료. 토지에 대한 임대료.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료. 맞습니다. 역시 한자를 네. 알아야 돼. 땅지자. 저 진짜 까먹었었는데 네. 한자를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예. 하나 지료에 대해서 우리 점검했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문제로도 나갔던 용어입니다. 네. 토지의 네. 각 하나의 토지마다 네. 가격을 매기는,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1년마다 매기는 금액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6글자고요. 네. 각각의 토지마다 부여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하시니까 제가 준비가 그 토지 그거잖아요. 그 뭐지? 그건데 그 공지 아닙니다. 비슷해요. 공개적으로 뭘 하는 거고요. 공개. 응. 뭐 시가? 지가. 땅지자. 계속 지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지가. 땅의 가격, 지가. 자, 그러면 지가 붙였고. 네.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널리 공시. 맞아요. 그런데 각 토지별이라고 했으니까 토지? 각 토지 각지 하나하나마다 잠깐만. 여러분 진짜 제가 IQ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 이제 공시지가인데 앞에 뭐지? 토지 공시지가. 개인을 비슷하게 얘기하는 개별? 맞습니다. 개별. 자, 이제 붙여볼까요? 개별 공시
지가. 네, 와, 진짜 맞습니다. 공부해서 와야겠다. 저는 오늘 와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번 주 거 복습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이제 오늘. 저는 안 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어렵지 이제,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공부해 와야겠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제일 악순환이 뭐냐면 네. 전에 배웠던 거를 네. 흘려서 지나가고요. 맞아. 다시 새로운 걸 쌓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수강생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해보니까 네. 복습을 해주지 않으면 오. 분명히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고 또 다시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돼요. 기억이 나고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문제를 풀거나 얘기해보세요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바로 이건 접니다. 내 지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내 네. 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네.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제는. 음. 이렇게 한 번씩 곱씹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트레이너님께서 문제를 딱 냈을 때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저번에도 선물을 좀 많이 못 드렸었는데, 네. 뭐, 다르게 뭐 선물을 주는 방법도 많이 있지만 조금 좋은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께도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또 내용을 삭제를 했다가 네네네.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올리실 수 있고 또 제가 아주 친절하게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라이브 방송의 그쵸. 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 참여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보내주시는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스트레칭 한번 네,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한번 쫙 피듯이 네.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의 오늘 주제는 네. 앞서 힌트가 나갔었죠. 네네네. 네,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건폐율, 용적률을 마치 그 친구처럼 이렇게 붙여서 항상 얘기를 해요. 건폐율만 따로 얘기하지 않고 용적률만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네. 왜 이렇게까지 꼭 친구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지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네.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익히 알았던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이 개념이 생각보다 아주 재미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오.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료 한번 보면서 네. 우리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개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거. 네. 네. 자, 그러면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자,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첫 번째 건폐율부터 한번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자, 우리 이 용어들은요, 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하나 쪼개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건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자, 그러면 건물이겠죠. 그쵸. 토지는 아닐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면적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네.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은 건물에 대한 면적. 건물에 대한 면적. 그럼 복잡하지 않죠? 네. 자, 그런데 항상 퍼센티지가 있어요. 네. 이 퍼센티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건 또 어려운 얘기라서 다음에 네네네. 용도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건폐율의 용어는 말 그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노란색 박스가 토지 면적을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네. 건물 바닥 면적입니다. 오. 그러니까 내가 100평을 소유를 했다면, 그리고 네. 100평이 있다면 그 위에 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인 거죠. 자, 그러면 건폐율 50%라고 가정을 하면 네. 내 땅이 100평이니까 네. 몇 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50평. 맞습니다. 오. 다만 네. 한 층을 5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층.
한 층. 자, 그래서 보통 그 50%라는 얘기가 있을 때는 네. 그 뒤에 생략이 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하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네. 이하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폐율 50%더라도 네. 나는 20평만 지을 거야 라고 하면 20평만 지으셔도 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층을 60평을 지을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러면은 저게 정해져 있는 거야? 무조건 50%까지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네.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YG 사옥을 네. 이제 토지 지번해가지고 따져볼 때 네. 네이버에서 지번이라고 하는 애를 한 번만 쿡 하고 누르면 네. 토지의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었고 네. 그게 바로 용도 지역을 색깔별로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따라서 각각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라고 그냥 노멀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100평이 있으면 마음대로 건폐율 50%면 60평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근데 왜 100% 다 못 짓게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건물을 네. 100평에다가 100평을 꽉 지어놨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하고 빈 공간이 있을까요? 딱 옆집도 붙어서? 100평을 짓고 나도 100평을 지어요. 그러면 담장이라는 것도 필요가 네. 없을 거고 내가 창문을 열려고 딱 했더니 벽에 부딪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물을 지을 때는 이 토지 면적으로부터, 즉 경계로부터 일정한 면적을 띄어서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간을 좀 두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cm 혹은 1m씩 후퇴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사이에는 대부분 한 1m 정도씩은 그래도 창문을 서로 열었을 때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는 경계를 띄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은 지어놨는데 네.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주차할 데 되겠죠. 없으면은, 네. 네. 딴 데 그러면 가서 해야죠. 모든 차들은 도로에 주차를 해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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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 혹은 뭐 수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 정비돼서 들어가야 되는 곳들, 뭐 정건구라고도 하고 정화조라고도 하는데 네. 자, 이런 애들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관도 있어야 될 거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일정 부분 100%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 그 정도 면적만 빼고 많이 짓게 하면 좋을 텐데 네네네. 왜 이렇게 용도 지역이라는 걸 결정을 해서 이 일정한 면적밖에 못 짓도록 하는 거냐면 네. 누구나 다 땅이 있으면 많이 짓고 싶을 그쵸? 거예요. 욕심을 부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적정한 면적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정해지면 그 면적 이상을 더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50평이 맥스. 그런데 그거보다 작게 짓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건물을 좀 크게 짓고 싶으면은 땅이 진짜 커야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100평에 즉 나는 한 층에 100평이 쫙 펼쳐졌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폐율이 50%인 땅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토지를 사야 된다면 그럼 몇 평을 사면 되죠? 그러면 2배를 사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200평을 사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바닥 면적으로 필요한 면적이 어느 만큼인지를 체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건폐율에 대한 면적은 개념은 잘 정립이 되셨죠?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인 용적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용적률은요. 네. 이 밑에 네. 이번에는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네. 파란 색깔로 두 개가 딱 있죠. 박스처럼. 네. 자, 요거는 아까 노란 색깔은 하늘에서 내가 바라다 본 네네네.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땅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네. 위에서 바라본 느낌인 네. 거고 그 밑에 지금 파란 색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네. 내가 옆에서 바라보는 느낌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 파란 색깔이 50평으로 딱 한 층이 지어져 있죠? 네. 네. 그리고 다시 또 그 위에 파란색 박스가 네. 50평 또 이렇게 올라가 네.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두 개의 박스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도 짓고 3층도 짓는 거. 자, 요렇게 위로 총 지을 수 있는 네. 합해진 면적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은 뭐만 네. 기억하시면 되냐면 적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적. 적자? 적은 용적률이잖아요. 네. 자, 적자가 우리가 어떤 뭐 상자나 물건을 적재했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쌓아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칸칸이 쌓아놨어, 적재해놨어라는 의미니까 네. 1층 말고 위로 짓는 면적의 총 면적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적률은 내가 지을 수 있는 총 건물의 면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조금 뭔가 대입시키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이 100%라는 게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 건폐율이 뭐 50%라서 100평짜리를 지었어. 200평짜리에다 100평을 지었으면 그 위층도 100평을 지을 수 있는 게 100%라는 거예요? 무슨 아니에요. 의미지? 그거 되게 중요하신 질문을 네. 했는데요. 저 용적률 100%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네네. 자, 여기서 얘기하는 100%는 항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토지 100평이 우리가 있었다면 네. 용적률이 100%라면 몇 평을 지을 수 있는 거죠? 토지가 100, 토지가 100평. 토지가 100평인데 용적률이 100%라? 어렵나요? 건폐율이 건폐율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10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총.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잠깐만.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건폐율을 먼저 50%구나. 네네네. 그럼 50평을 지을 수 있구나. 이거를 계산하시고 100평, 100%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헷갈리시는데요. 이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모두 다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50%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토지 100평에 대해서 50%, 네. 또 토지 100평에 대해서 용적률 100%니까 10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용적률이 만약에 100평 땅에 100%다. 그러면은 100평까지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총?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어떤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느냐면 100% 이하라는 말이 똑같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대 내가 정말 많이 짓고 싶어라고 해도 100평까지만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20평을 짓든 10평을 짓든 그건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100평 갖고 있어도 만약에 50평짜리를 2층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너무 저긴데 손해 아니에요? 더 높이. 근데 다른 요즘에 막 빌딩 같은 거 보면 엄청 높게 지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네. 지금 동킹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높게 짓는 그 건물은요, 네네네. 용도 지역이 다릅니다. 상업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상업지역은 왜 토지 가격이 비싸냐면 지금 똑같이요. 네. 같은 100평을 갖고 있어도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면 최대 최소 400%에서 1000%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평을 갖고 있으면 400평을 지을 수 있고 뭐 1000%다라고 하면 10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밖에 안 되는 땅을 갖고 있으면 이 100평에서 나오는 100평 가지고 나오는 임대료를 수익으로 갖게 되겠지만 네. 1000평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다면 그쵸. 당연히 어떤 애를 더 사겠어요? 당연히 이제 상업 지역에 그쵸. 있는 땅을 사겠죠. 오. 자, 그런데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땅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할 거고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상업 지역은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용적률, 즉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자료는 그 기본적인 어떤 뭐 주택 말씀한 주택의 지금 기준인가요? 요 건폐율 50%, 100%는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보통 주거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다 네. 보면 노란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번을 보면. 네. 그러면 용도 지역 중에 거의 70%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일 때는 바로 건폐율 60%에 용적률 100%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왜 벽돌 모양으로 한 3층 정도 이렇게 지어진 단독주택들 네네네.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점차 지하철로 가깝게 들어올수록 뭐 한 5층짜리에서 7층짜리 건물이 등장을 하고 네. 또 더 역세권으로 오면 10층짜리 건물들이 존재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게 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주거 지역에 내가 한 20평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 만약 2층을 짓는다고 하면 20평짜리니까 10평짜리 하나에 10평짜리 2층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 10평짜리 두 용적률이 100%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냥 20평짜리가 있어요. 네, 20평짜리. 자, 그런데 용적률이 아까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은 6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평에 60%니까 몇 평을 지을 수 있어요? 12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2평이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지라고 하면 요즘 왜 오피스텔들이 네. 대부분 뭐 7평에서 네. 9평 정도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큰 오피스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12평 정도구나. 보통 30평대 아파트의 그 거실이 한 10평 정도 하니까 그 거실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2평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20평의 용적률이 100%라고 네. 했으니까 총 몇 평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20평. 맞아요. 20평. 오. 그런데 아까 12평을 이미 1층에 네. 지었어. 자, 그러면 20평 빼기 12평이니까 몇 평이 남아요? 8평. 8평이 남죠. 그러면 2층은 8평으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층을 12평을 짓고 2층을 8평으로 지어도 되고 네. 나는 그거 싫어. 그냥 똑같이 1층 10평, 2층 10평 그렇게 지을래? 라고 하면 그렇게 지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높이는 상관없고요? 층수는 상관이 높이는 없고. 제한이 있는데요.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층 이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평을 아까처럼 10평으로 2개를 지어도 네. 되고요. 나는 그냥 5평짜리를 4층으로 지을래? 라고 해도 돼요. 근데 5평짜리는 너무 작잖아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도 없고 계단도 뽑아야 될 텐데 계단으로 또 빠져나가는 면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면 한 7평 조금 안 되는 애를 한 3층 정도 이렇게 지으면 임대 내보내기도 나쁘지 않은 애가 될 것 같아요. 네. 좀 쓸데없는 질문 많이 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좀 궁금해서 그렇게-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좀 작은 땅이 있는데 거기를 요즘에 다시 이렇게 할까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어갖고. 지금 동키님이 얘기해 주신 그 땅 네. 20평 정도가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협소주택이라는 단어를 맞아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 협소주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에서 그 쓰던 용어인데 굉장히 좀 작은 면적의 토지들, 아마 50제곱미터일 거예요. 그래서 한 15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네. 땅에 작게 짓는 건물들을 협소, 즉 되게 작은 땅에 지은 거야 라는 네네. 의미로 이제 협소주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일본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한자로만 바꾼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건축사분들이 이 단어를 좀 바꿀 수 없을까라고 고민은 했지만 네. 뭐 어쨌든 대부분 그냥 협소주택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시기는 해요. 근데 이 협소주택이 어디에 가장 많냐면 서울역에서 네. 그 좀 걸어가시다 보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서울역 뭐 어. 남영 어디죠? 아니요. 어머,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네. 무슨 동네지? 그 동네가 네. 진짜 용산? 용산이 아니고요. 진짜 서울역에서
그 산 있는 남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동네 후암동. 아, 후암동. 네, 후암동에 진짜 그 협소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요? 있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협소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나 한번 견학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 일대를 좀 후암동. 돌아다니시다 보면 상당히 많은 협소주택들을 만나실 수 있고, 아주 더 작은 토지에 지어진 네. 거는 보통 어디에 있느냐면 나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성곽 바로 밑에 우리가 보통 네. 서울에는 성곽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사대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외구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성을 세웠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성곽길이라고 하는데 이 다 없어졌던 성곽들을 복원을 해서 이제는 그 이제 성곽들이 이제 거의 좀 완성이 다 되어 있고요. 네. 그 성의 바깥에 맞아, 창신동. 창신동. 다행입니다. 생각이 나서. 네, 창신동에 정말 또 작은 땅에 지어진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협소주택을 다음에 한번 다뤄보면 그 역시도 굉장히 좀 재미있을 텐데 지금 좀 독특한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한번 이미지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집처럼 생긴 애가 하나가 있어요. 네. 자, 이 사진은 몇 평 정도 되어 보이시나요? 집이에요? 네, 집이에요. 근데 뭔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집처럼 보이죠? 네. 예? 그런데 얼핏 보니까 좀 신기해요. 왜냐면 이 집 주변으로 잔디가 보여요. 네. 네, 사진을 계속 한번 볼까요? 잔디가 보여요. 네? 이게 뭐지? 자, 그러면 잔디가 쭉 보이고 마치 위로 지어진 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으로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얘는요. 정말 재미난 건축입니다. 네, 그래 보여요. 어떤 의미에서 그 재미있느냐면 지중주택이라고 불러요. 지중주택. 보통 지자가 붙으면 땅이고요. 그 지중이라고 하면 거의 지하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지하로 지어진 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개념을 봤어요. 자, 그러면 건폐율은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니까 그냥 이 종이가 땅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이렇게 건물이 딱 지어진 게 눈에 보일 때 이게 건폐율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다시 보시면 얘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있네요. 땅 수면 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건폐율이 과연 몇일까요? 그 다음 또 질문은 그럼 용적률은 땅 위로 지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땅 위로 지어진 부분이 보이나요? 아니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얘는 용적률이 있나요? 허허, 이 녀석 재밌는 녀석이네요. 뭐죠? 아주 재밌죠.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얘는? 이거는 어떤 애냐면, 자, 다음 사진 한번 더 볼 건데, 자, 언덕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자, 얘는 지금 이 땅을요, 그 도로가 쪽에서 본 거예요. 자, 보면 저 뒤에 있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비석처럼 생긴 뭐가 튀어나와 있는 거. 아주 눈을 잘 씻고 보셔야지만 회색처럼 생긴 애가 튀어나와 있는 게 두 개가 보이고 수면 위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죠. 자, 그러니까 얘는 건물 위로 지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명 용적률 0% 건물입니다. 그러네. 위로 쌓여진 게 없으니까. 없어요. 자, 그럼 건폐율은 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논리로 지어진 집일까? 다음 사진을 보시면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마치 저건 뭐야, 무덤이야 뭐야 라고 했던 거를 스며져 있는 부분을 그림으로 즉 도면으로 보신 모양인데요. 자,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땅을 파서 그 지하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위로는 건물이 하나도 없지만 지하로는 건물이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지하로 들어간 상태에서 건물이 있고 마당도 있는 오, 아주 진짜 신기하다. 재미난 구조를 지니게 네.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건물은 네. 누가 지었을까요? 궁금하죠? 네. 자, 그래서 네, 오, 요 사진도 내부도 한번 있네요. 볼까요? 오, 네네네. 이걸 보시면 느낌은 더 좋아요. 우와. 이번에는 아예 우리가 아까 그 땅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이번엔 집으로 아예 지하로 내려온 거예요. 되게 안전해 보이네요. 여기 마치 지하 되게 벙커 아늑해 마냥. 보이지 않아요? 네. 지하 벙커 같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집의 장점이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시원한가요? 또 다른 거. 시원하고. 우리는 예를 들면 내가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전원주택을 하면 어떤 걸 꿈꾸느냐면 내가 막 바깥에다가 비치의자 탁 놓고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해변에 있는 것처럼 좀 놀러 온 것 얇은 옷을 마냥 좀 매일매일. 입고 네. 좀 이렇게 누워있고 싶어요. 네. 근데 뭐 멋있게 누워있을 게 아니니까 내가 입 벌리고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왜냐하면 100평마다 전원주택이 있을 수 있고 거기도 또 마당에 사람들이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뭔가 아늑한 프라이빗한 네네네. 전원 생활을 생각을 했지만 막상 느낌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내 있죠. 사생활이 있는 그대로 마당에 노출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얘는 어떨까요? 완전히 그냥 자유롭게. 안 보일 거잖아요. 와. 옆에서 도저히 볼 수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바닥처럼 돼서 이제 넓은 바닥, 네. 그러니까 마당처럼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저기서 땅을 더 파서요. 네. 수영장을 만든다면 와우.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비키니를 입고 있어도 남이 볼 이유가 전혀 오호. 없죠. 네, 그러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전원주택들은 네. 이런 방식으로 땅을 햇빛을 좀 받아야 되는 곳은 땅 위에다 건물을 짓고 네. 일부 면적을 지하로 내려와서 요렇게 그 수영장이라든가 내가 좀 노출되고 싶지 않은 공간을 네. 프라이빗하게 만들고자 할 때 쓰기도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좀 재밌죠. 네네네. 특이하네요, 진짜.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재미난 그 건축물을 지으신 건축가가 또 누군지 한번 우리는 네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네. 그 이분이세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 자, 네이버 인물 검색에서 네. 땅집,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건축물의 이름이 땅집이에요. 땅집. 땅에 지은 집. 이름 귀엽네요, 땅집. 그쵸? 땅집. 네. 자, 그래서 땅집을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이제 건축가분이 이제 검색이 되셨고 네. 건축 분야에선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조병수 건축가님이시고요. 네. 자, 이분은 지금 하버드에서 그 건축에 대한 걸 그 공부를 하시고 국내에 오셔서 네.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을 네. 포트폴리오를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분 그 조병수 건축 사무소에 네. 가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한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되는데 뭐 집부터 시작해서 상업공간, 전시공간 굉장히 좀 많이 하셨는데 네. 그중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한 부분, 땅집이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땅집이라고 하는 걸 하나만 하신 게 아니고요. 네. 그 좀 독특한 컨셉으로 네. 한 3개 정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보이는 위치가 네. 건축물의 위치고요. 네. 이 건축물이 약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양평군 수곡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네. 그러면 양평군에 나는 지금과 같은 이 건물을 네. 직접 가서 보고 싶어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건축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조병수 건축 사무소의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좀 독특한 개념에 지금은 또 땅집이라 지하로만 지어져 있지만 또 이번엔 지상에 이렇게 미음자로 지어놓은 건물도 있고요. 또 다른 컨셉의 건물이 있어서 요 3개를 다 네.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해요. 직접 그래서- 가서요?
가볼 수 있는 거죠. 오. 네. 아, 누가 뭐 이렇게 살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 지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컨드 하우스처럼 아. 쓰시고 있고 가끔 저 마당에서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좀 열기도 하고 뭐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좀 그런 공간으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공간이요. 사진상에서는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네. 다시 우리 아까 그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네. 이 사진인데 마당 보이는 사진. 네, 마당이 지하로 보이는 사진. 네. 네, 집이 커 보이지만 네. 좀 우리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그 노랗게 보이는 곳이 네. 집인데, 네. 자, 노란 색깔은 왜 노란 색깔이냐면 이 땅을 네. 이만큼 지하로 3.2m를 판 거예요. 그러면 한 층에 해당하는 면적을 다 파냈으니까 네.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흙이 나왔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흙을요, 네. 5cm로 아주 곱게 다져서 오. 이거를 60번을 다져서 이렇게 주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지금 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집이에요. 흙집인 거죠. 오, 진짜 특이하다. 네.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오. 지어진 건물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 면적은 한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내부가. 해요. 네. 그리고 이 문이 실제로 보시면 내가 뭔가 스케일이 잘못된 건가 그러신 게 아니고요. 건물 자체에 보통 문이 있으면 굉장히 네.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 보이는 입구가 1m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 보통 우리가 그 방문들은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2.1m입니다. 왜냐하면 좀 키 큰 남자 성인의 키가 1.8m 정도는 네네네. 되기 때문에 보통 방문들의 높이는 2.1m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집은 1m니까 굉장히 낮죠. 이것도 건축가가 의도하신 건데요. 네. 허리와 네. 고개를 숙이도록 하는 겸손함의 장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심오하네요. 네, 심오하죠. 네, 보통 이제 건축가 분들이 좀 네. 이렇게 컨셉추얼하게 짓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실거주를 하는 목적보다는 좀 실험적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지하로만 이 건물을 지을 수 없을까라는 그 실험적인 것에 질문을 던지고 그걸 직접 실물로 만들어내신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례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네. 와, 건폐율이라는 게 네.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라는 그 상식을 파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왜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은 항상 위로 짓는 네. 거야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하로도 우리가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그 부분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지었을 땐 용적률은 0%인데 건폐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세요. 저도 이게 겉으로 드러난 면적이 없기 때문에 네. 건폐율도 0%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막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네. 건폐율은 지금 이 건물이 네. 이제 앞에 장으로 다시 좀 가보시면 네. 네, 첫 번째 사진이 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네. 그 위에 지붕으로 떠받들고 있는 면적이 있어요. 네. 그죠? 건물 위에. 네. 이게 아까 한 10평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바닥처럼 그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면적은 네. 건폐율로 들어갑니다. 오. 네, 그래서 얘는 32.49제곱미터의 바닥 면적으로 건폐율을 인정받고 있고요. 오, 네. 이걸 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9.8평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하로만 있으니까 건폐율이 0%인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붕 면적은 어쨌든 콘크리트나 어떤 구조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건 건폐율로 인정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는 건 얼만큼이든 파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오. 다만 돈에 대한 문제인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지하 6층까지 네. 원하시는 만큼 팔 수 있습니다. 오. 그런데 지하 6층 이상이 되면 네.
지금 현재 구현이 되고 있는 건축 기술로 봤을 때는 네. 땅을 이렇게 깊게 팠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의 빈 공간이 생긴 거죠. 네. 그런데 이 토지는 이렇게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갖고 있는 네네네네. 압력이 있어서 그쵸. 뭐 거기에 물이 들어가거나 혹은 약간의 뭐 떨림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흙은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 맞아요, 성격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저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막아놨는데 네. 어떤 특정한 힘을 받아서 얘가 부서져 버리면 말 그대로 지하에서 건물이 어. 이렇게 부서져 버리면 빈 공간으로 부서지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순식간에 지하로 꺼져 버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하 6층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라고 보는 거고 그 이상을 팔 거라면 훨씬 더 내진 설계라든지 건축적으로 그 힘을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이 네.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지하 6층까지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얼마든지 파도 된다 일단. 근데 만약에 저기서 네. 저 밑에 앞에 마당 같은 부분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건폐율에. 네, 맞아요. 그럼 저기다 만약에 수영장을 설치를 했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오. 네. 우리가 바닥 면적으로 따지는 거는 원칙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를 그 깐 바닥도 네. 이제 면적으로 들어갔지만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이라는 표현은 벽으로 사면이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덮여 있어야 돼요. 지붕.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는 박스처럼 여기는 막혀 있는 공간이야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우리는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죠. 네. 벽으로는 둘러싸여 있지만 지금처럼 네. 지붕은 뻥 뚫려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테라스도 있고 발코니도 있거든요. 아. 자, 그런 애들 중에 테라스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옆에 담도 있지만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은 공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즉 바닥 면적으로 들어가서 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든 네. 뭐 뚜껑만 없으면 된다. 네, 테라스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뚜껑만 없으면 된다. 오, 신기하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개념도 살펴봤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하로 들어가는 면적에도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좀 독특한 시선을 한번 던져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건폐율이랑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얼마든지 어디든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어떤 건물이든 뭐. 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핸드폰으로요, 손쉽게 앱을 깔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건물에 쟤는 몇 평이구나, 건폐율은 뭐구나, 용적률은 어느 만큼이구나, 그리고 1층 면적이 몇 평이구나까지도 다 한눈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시면. 네,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알기만 하면 정말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스트레칭은 이렇게 좀 끝냈습니다. 몸이 정말 너무 잘 풀렸어요, 오늘. 그런가요? 네네네. 자,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기본 개념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또 독특한 개념이었던 땅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나중에 한번 땅집을 검색하셔서 가보셔도 아주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오호. 꼬마 빌딩. 네, 세평 꼬마 빌딩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네.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고요. 오, 네네. 네, 건물을 지어볼 건데, 우리가 돈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큰 땅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건물주가 되고 싶지만, 주어진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네. 나는 큰 돈이 없어 라고 하면 작은 땅들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혹은 짜투리 땅들이 간혹 가다가 남는 경우들이 오.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땅들을 정말 작지만 건축을 해볼 수 없을까? 아까 동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20평에다가 집을 지어볼 수는 없을까? 자, 이런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고요. 오. 앞으로도 더 늘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협소주택을 뛰어넘는 네. 꼬꼬마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3평. 오,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네. 네. 보통 꼬마 빌딩은 네. 좀 작은 건물을 꼬마 빌딩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제가 꼬자를 하나 더 붙은 이유는 정말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꼬마? 네, 꼬꼬마 빌딩. 자, 왜 꼬꼬마냐? 네. 네, 3평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키님, 3평은 네. 한 어느 정도의 면적일까요? 3평이면 누웠을 때 한 2배? 두 배, 내가 팔 벌려서 딱 누웠을 때 닿지 않을 정도의 한 2배? 2배나 3배? 2배 정도, 2, 3배? 세네 배? 거의 맞아요. 그래요? 거의. 네. 오. 내가 팔 벌려서 누울 수 있는 면적이 거의 한 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네. 그런데 그거의 2배라고 했으니까 2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평 정도의 면적은 어느 만큼이지? 라고 하시면 보통 30평대 아파트에 작은 방들이 있어요. 보통 안방, 즉 부모님들이 거주하시는 안방이 있고 네. 보통 아이방으로 쓰이는 방 혹은 뭐 책방 혹은 뭐 게스트룸처럼 쓰이는 그 아이들 방이 있잖아요. 네. 그 면적이 거의 3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방.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3평에서 4평 정도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네. 그 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상상이 좀 안 되는데요? 굉장히 작죠. 네. 그러면 보통 그 방 안에 건물을 다시 짓는데 네. 우리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었어요? 토지 경계 면으로부터 바로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좀 띄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일정 면적 적어도 50cm, 50cm씩은 또 띄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더 작아지겠죠? 네. 그러면 얼마만큼 작은 건물이야? 건물은 지을 수는 있는 거야? 그니까요.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3평에 지은 건물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바로 네. 이 건물입니다. 오? 자, 3평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네. 보이시죠? 자, 그리고 건물도 한 몇 평 정도 몇 층 정도 돼 보여요? 한 3, 4층 돼 보이는데요? 3, 4층? 적어도 우리가 3층 정도, 그러니까 3층 정도는 되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네. 뭔가 1층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이 있고, 네. 뭔가 이렇게 사진이 걸려있는 전광판처럼 생긴 데가 한 3층,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절대 작아 보이지 않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3평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자, 그러면 3평에 지어졌으니까 우리 보통 아까 건폐율 적어도 50%, 60%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3평에 지어졌으니까 적어도 몇 평짜리인 거예요? 1.5평. 1.5평. 자, 그러면 1.5평은 또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라는 거죠? 1.5평은. 그럼 눕고 나서 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칠 수 없는 정도인데? 자, 여러분들이 1.5평을 상상하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 공간이 있습니다. 주거에 있습니다. 화장실? 오, 맞아요. 오. 네, 옛날에 저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거든요. 네. 원래는. 네. 그래서 욕실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는데 1.5평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욕실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대부분 욕조가 있고 세면대 변기가 되어 있는 이렇게 욕조까지 한 세트로 지어진 이 욕실이 대부분 1.5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평대 아파트에 있는
욕실들이 네. 다 1.5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 그러면 내가 화장실만한 면적이 1.5평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정말 1.5평으로 지어졌는지 네. 한번 상세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건물은요, 네. 건축 허가가 난 가장 최소 건물입니다. 와. 즉, 그전에는 이 건물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작은 건물이 없었대요. 한국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내려갔을 때 네. 아니 이런 거를 짓는다고? 라고 것 해서 같아요. 해당 예. 구청 직원이 음. 굉장히 난감해했고 네. 이거를 허가를 내줘야 되나라고 좀 어려움이 네. 좀 있었다라는 후문입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네.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네. 이제부터는 저런 건물이 세 평에도 지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화두를 던져준 진짜 최초의 그럴 것 건물인 같아요. 거죠. 오. 자, 그런데 이 건물은 또 누가 지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자, 이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진 하나가 있어요. 네. 전광판에. 아마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안상규 벌꿀이라고 네. 써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안상규 벌꿀이라고 치시면 천연 벌꿀을 파는 뭐 전문 업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고요. 이 아마 대표님이실 거예요. 오. 이 천연 벌꿀을 파는 브랜드인 건데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노란 색깔로 벌집 모양이 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보다 보니까 조금 눈에 익어요. 제가 어제 본 것 같거든요. 어디선가 보셨을 저게 거예요. 강서 쪽에 어디? 맞아요. 본것 영등포 쪽에 네. 똑같이 짜투리 건물에 오. 지어진 게 있습니다. 오. 짜투리 땅에. 자, 그래서 이분은요, 이게 효시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먼저 지으시고, 괜찮네 라고 해서 이렇게 코너 땅에 네. 전시장을 몇 개를 더 지으셨습니다. 전시장이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안상규 꿀벌의 네. 그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고요. 근데 홍보 장난 아니겠네요. 저거. 정말 좋죠. 와. 그리고 실제로 3층처럼 보이지만 건물은 2층입니다. 그래서 3층처럼 보이는 곳은 내부에 공간은 없고요. 우리 아까 벽은 세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만 없으면 뚜껑. 맞아요. 전문 용어로 지붕만 없으면 제가 너무 네, 지붕만 예. 없으면 바닥 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네네네. 그래서 용적률에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위에가 오픈이 되어 있고 마치 그 전광판처럼 3층처럼 보이도록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만으로 너무 훌륭한 광고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은 진짜. 거죠. 정말 이분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인테리어에 대한 개념 혹은 건축물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부터 이분의 그 사례를 접하고 정말 천재다. 너무 머리 좋다. 아니 근데 벌꿀 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네. 스승 혹은 네. 숨겨진 고수라고 설명을 드려도 네.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얘는 어디에 있느냐면 네. 대구에 있어요. 대구. 네, 대구 시내에 있고요. 네. 주소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네. 수성구 상동 497-16번지에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지 면적은 11.5제곱미터고요. 네. 평으로 환산을 하면 정확하게 3.5평이고요. 아이고 3.5평. 와. 정말 좋죠. 네, 귀엽다. 자, 귀여워. 그럼 이제 건물 면적 우리가 궁금했던 거. 네. 자,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아까 건폐율 60%, 용적률 몇이었죠? 100%를 100%.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건폐율 60%를 적용을 받아서 6.5제곱미터. 평으로는 약 2평 정도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럼 그 건물 면적이라는 게 네. 건폐율로 따져서 그 평수를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 1층에 있는 전시장 면적이 내부가 2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왜 그 발음이 안 좋네요. 샵인샵이라고 있죠.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 있는데 혹은 뭐 꽃집이 있는데 꽃집 바로 앞에다가 창문만 이렇게 빼꼼히 내고 커피를 파는 샵인샵들이 있어요. 네.
자, 그 샵인샵의 면적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음. 그리고 뭐 가끔 가다 보면 핸드폰 케이스만 파는 아. 굉장히 좁게 생긴 상가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네. 아, 상가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두 평이어도 충분히 뭔가를 전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장 진열대가 있고 카운터만 있으면 손님을 네. 접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뒷면에 제품이 전시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두 평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두 평에 이 벌꿀을 네. 파는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층은 전시장으로. 네. 또 2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2층은 사무실로. 이야, 사무실을 아주 그냥 귀엽겠네요. 평이니까 그래도 뭐 책상 하나 놓고 오.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오. 마치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구조이지 않아요? 와, 네. 진짜 천재적인데요, 이건 진짜로. 그래서 저도 이 건물을 너무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대구를 가보실 분이 있다면 아마 깜짝 또 놀라시게 될 거예요. 네. 왜죠? 왜 깜짝 놀라게 될 거냐면 제가 네. 사진 하나를 더 가지고 네. 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네이버 지도상에서 네. 아까 제공 드렸던 주소를 검색을 하시면 네. 위성 지도로 지금과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파란 색깔로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를 보시면 뭐가 보여요? 굉장히 넓은 차선이 보이죠? 네. 네, 도로인 거예요. 오. 저 건물은요, 굉장히 차선이 많은 대로에 접해 있는 땅입니다. 이야.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면 도로사선 제한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네. 이 건물이 앞에 사진을 이제 다시 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높게 지을 수 있는 거냐면 모든 토지는요, 자기가 접해 있는 도로의 폭의 1.5배로 높이를 지을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저 땅은 3평밖에 되지 않아도 굉장히 높게 짓는데 오. 제한이 없는 거죠. 진짜 이건 진짜 잘 알아야지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저 이 건물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네. 라고 했었던 그 영등포 쪽에 있는 네. 건물이 왜 우리가 눈에 잘 띄었느냐면 오. 넓은 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나가면서 잘 보이게. 네, 맞아요. 네. 버스를 타고 가던 차를 네. 타고 가던 저 건물이 잘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아마 뭐 2차선이거나 혹은 뭐 그 다른 곳에 있었다면 저렇게까지 잘 그쵸? 보이진 않았을 거라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도로가 굉장히 넓은 곳에 있는데 토지가 정말 짜투리라서 뭔가를 할 수 없는 땅들을 매입해서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 도로 사진을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작은 땅인데 그냥 작기만 하면 의미가 없고요. 네. 좀 도로가 넓어야 돼요. 오.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막 8차선, 12차선일 필요는 없는데 뭐 2차선보다는 4차선을 접해 있는 토지들이 아무래도 좀 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네. 내가 기왕이면 건물을 3m로 짓지 않고 네. 한 4m, 5m로 좀 높게 지으면 음. 굉장히 더 재미난 공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의 또 다른 포인트는 도로가 굉장히 이야. 넓은 곳에 위치해 있다. 자, 요거에 하나 놀라시게 될 거고요.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 또 있어요? 두 번째 놀라실 게 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네. 놀라실 거는 바로 현장에서 또 한 번 다른 건물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네. 네,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저희는 저희는 그 대구를 아직 갈 수 없으니까. 네.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요. 네. 뭔가 아까 우리가 봤던 애하고 다르죠? 스케일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걔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애는 부서진 걸까요? 없어지고 다시 지어진 같은 걸까요? 자리에 있는 건가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에서요. 네. 왼쪽으로 되게 작게 생긴 애 하나 있죠? 저 굴뚝 같은 거요? 굴뚝같이 뭐 네. 이렇게 하나 있는 네. 거 있죠? 자, 그게 기존에 있던 건물입니다. 에? 자, 그리고 중간에 뭐가 이렇게 다리처럼 뭐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죠? 네네네. 구름다리 네. 같은 건가요? 저게 오. 연결 브릿지입니다. 오, 뭐야?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네. 건물이요.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고요. 음. 그 옆에 좀 더 넓은 면적을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아무튼 구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 그 옆에 면적에다가 새롭게 건물을 하나 짓는데 네. 이 기존에 지었던 3평짜리 건물에 네.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오, 아주 이게 재미난 가능한 구조죠. 건가요? 네. 자, 그래서 얘가 몇 평짜리인가 이제 한번 이미지 다음을 보시면 네. 이 주소가 상동 497-2번지고요. 네. 128제곱미터에 네. 기존 건물을 브릿지로 연결을 해서 신축을 했고요. 네.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나 제가 아까 그 핸드폰만 있으면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2017년 음. 3월에 새롭게 건축이 됐습니다. 와. 자, 그러면 얘가 128제곱미터니까 곱하기 네. 0.3025를 해봤더니 네, 38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기존에 3평에 지어진 2평짜리 건물에다가 38평에다가 지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60%를 적용을 하면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그냥 30평이라고 보고 30평에 60, 36, 18. 18. 18. 예. 네. 자, 그러니까 한 18평 네. 정도의 바닥 면적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아, 오른쪽 것만? 네, 그렇죠. 오. 자, 그래서 뭔가 이 옆에 있는 애가 굴뚝처럼 너무 얇아 보이는 게 네. 2평짜리인데 대비 여긴 18평이니까 네. 거의 면적으로만 따지면 9배 네. 큰 거예요. 오. 그러니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건물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러게요. 거죠. 아까는 또 적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 자, 그리고 이제는 층수도 더 올려서 중축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펴본 요 사례는 네. 우리는 아까 이 스트레칭 단계에서 네. 어떤 애를 봤냐면 정말 위로는 하나도 없이 지하로만 네. 지어진 네네. 주택의 사례를 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3평에 지어진 사례를 보고 또 그 3평도 모자라서 옆에다가 브릿지로 연결을 하는 아주 네. 독특한 건물을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 브릿지 있는 부분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어디 거, 어느 쪽? 저도 네. 저도 이제 건축 지식이 좀 약하기는 한데 네. 아마 저 브릿지도 건폐율 용적률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쟤를 위에를 띄우면 보통 우리가 왜 건물들 보면 외부 계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건물 내부로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이렇게 네, 밖에. 보여지게 바깥으로 네.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건축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건축 지식이 좀 약해서 그거는 완벽하지는 않는데 네. 아마도 저거는 공중으로 띄운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예, 요거는 건축사님께 한번 아, 확인을 네네네. 해서 네. 네, 제가 또 이 추가로 답변을 네. 달아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너무 우리 신기하다. 동킹님이 점점 질문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아, 있으세요. 네. 저 정말 좋습니다. 순수지식이에요, 순수지식. 보이는 아니에요. 것만 가지고. 질문을 잘 네. 하는 것도 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 상대방에게 질문을 잘 던져야 좋은 지식을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질문을 잘못해버리면 네. 상대방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그걸 내 거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니 트레이너니까 네. 제 머리가 생각보다는 이 두상이 좀 작습니다. 네, 두상이 작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알차게 네. 꾹꾹 지식이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제 지식을 가급적이면 많이 빼내실 수 있도록 많이 하면 뽑아갈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크거든요. 이제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뽑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질문을 날카롭게 네. 해주시면 네. 제가 살짝 당황은 하지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저는 진짜 별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만 질문하는 거라서. 네네. 네.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고, 그걸 점검을 해드려야겠구나, 라고 이제 저도 또 네. 하나 더 배우게 되네요.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본격적인 네. 트레이닝이었던 네. 이 3평짜리 꼬마 네. 피팅은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네. 아주 많았던 사례라고 오, 보여지고요. 예. 이런 재미난 사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머니 스캔들 시간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다져드리고 또 새로운 시선을 좀 가지실 수 네.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뭐 제가 저 땅이 아까 뭐 그 주거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기다가 집을 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집들은 다 이종 아니요, 그렇지 일자인가요? 않고요. 네. 다 다를 건데 아.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그 서울을 기준으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비중이 한 60%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나는 다 주거로만 지을 거야 라고 해도 되고요. 네. 밑에 상가를 넣고 아. 위에 주거를 지을 거야 라는 것도 되고 지금처럼 나는 그냥 다 상가로만 네. 지을 거야 라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거는 건물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네. 선택인 거지 나머지 정해져 있는 룰은 없습니다. 다만 정화조라든지 뭐 주차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되기는 하죠. 네. 네, 좋습니다. 오. 이렇게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지 오늘따라? 아닙니다. 아주 좋고요. 네. 안상규 벌꿀 네. 저도 한번 이제 이거를 보면서 네. 한번 사보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연 벌꿀이라고 하시니까. 아니 진짜 홍보 지대로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네.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휙휙 봤는데 기억이 딱 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네. 우리 저번에 네.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광고판에 대한 네네네. 것으로도 네. 우리 서장원 씨가 네. 건물에 500만 원의 네. 그 간판 비용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만약에 저런 건물을 3평짜리를 내가 사요. 근데 서울에 만약에 저 3평짜리 땅이 네. 워낙에 쓸모가 없으니까 네. 뭐 평당 뭐 3천에 판다고 하면 네. 한 1억 정도에 사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1억을 주고 건축비 지금 아쉽게도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건축비 한 평당 6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2평씩 네. 2개 층을 지으면 한 4평 정도를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의 건축 비용이 들어가네요. 오. 근데 작다고 해서 건축비가 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작을수록 건축비의 비중이 좀 더 커지고요. 그래요? 넓은 면적을 지을수록 건축 비용이 조금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를 지을 때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비 평당 600이니까 600에 지을 수 있겠지. 그래서 네. 1200에 지을 수 있겠지라고 하시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오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얘는 그래도 한 2,000이나 2,500 정도를 들여야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가적인 비용들이 네. 작더라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2,500에 짓겠다라고 해버리면 네. 거의 평당 이 건축 비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한 그 정도를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4평에 600, 64, 2000, 2400 더 들어가야 되겠군요. 한 3000에서 3500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에다가 네. 한 1억 4천 그러면 뭐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비용을 감안하면 1억 5천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그 뭐지? 그 협소주택 같은 거 제가 예전에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네네. 그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좀 20평, 30평짜리 이런 거 작은 거 이렇게 지을 때 거의 한 층에 1억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한 층에 1억이요? 네. 집을 지으려면 한 층당 1억은 줘야 된다. 2층은 2층까지 지으려면 2억. 옛날에 김병만 씨가 그 한참 이제 그 정글을
뭐죠? 정글의 법칙. 법칙. 네. 정글의 법칙에서 이제 막 뚝딱뚝딱 집도 짓고 네. 하니까 김병만 씨가 그럼 내가 직접 집을 한번 네. 지어보겠다라고 해서 포크레인 그 기사 자격증, 워낙에 그 네. 자격증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포크레인 네. 자격증까지 따셔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네. 내가 직접 건물을 지어보겠다. 그런데 건물을 1억에 지어보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도 내셨었어요.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한데 아마 그게 1억 5천으로 집 짓기였나 뭐 1억으로 집 짓기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60평 정도를 사고 보통 네. 전원주택들은 또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평을 사면 주택 바닥 면적을 20평밖에는 못 지어요. 와. 그러니까 나는 한 60평 정도를 이렇게 바닥 면적으로 지어야겠어라고 하면 이야. 훨씬 더 3배로 많은 300평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100평 정도에서 150평 정도 되는 땅을 사고 건물 한 30평 정도쯤 되는 거를 2층인가로 이렇게 짓는 거를 네. 아마 하셨을 거고 그 건축비로 한 1억 5천을 쓰는 거를 하셨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뭔가 직접 이렇게 네네네. 포크레인까지 부를 정도로 내가 직접 지어진 거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건축비가 네. 좀 작게 들어갔던 건데 꼬마빌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 외로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뭐 후암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네. 생각보다는 이 꼬마빌딩, 그러니까 그 협소주택에 네. 해당하는 애들이요. 금액이 꽤 있게, 오. 꽤 있게 매물들이 올라와 있어요. 오. 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하나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건물에 대한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제 머니 스캔들, 그러니까 머니 트레이너라고 이제 그 네. 직함을 갖고 있는 거냐면, 좀 다른 얘기도 하고 싶어서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트레이너가 아니라 머니 트레이너니까. 그쵸. 머니 트레이너니까. 왜 이렇게 말이 쉽죠?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어떻게?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아, 그런가요? 네. 네. 이 머니 트레이너로 이름을 제가 지칭하고 가는 이유는 뭔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다양한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은 건데, 요 안상규 벌꿀에서요. 네. 또 다른 재테크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뭘까요? 건물이 아니에요. 재테크 포인트? 간판? 뭐 이런 거? 키워드가 뭘까요? 안상규일까요? 벌꿀일까요? 벌꿀? 벌꿀일 텐데 그럼 벌꿀로 재테크하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자, 그럼 뭘까요? 안상규인가요? 벌꿀은 누가 만드나요? 안상규 씨가 만들죠? 안상규 씨가 직접 벌꿀을 만드나요? 그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벌꿀은 누가 만들어요? 맞았어요. 네, 꿀을 만드는 거 벌이죠. 네네네. 네, 벌이죠. 네. 자, 여기서 서브 재테크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네. 바로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재테크 얘기하다가 벌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벌이요, 상당히 재미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혹시 애니메이션 꿀벌 대소동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이고야. 언제 거죠? 요즘 좀 건가요? 오래됐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벌써 20살이 됐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한 7, 8살 때쯤 본 애니메이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00년도 중반이거나 2010년도 초반 정도의 영화일 것 같은데요. 아마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일 거예요. 이 꿀벌 대소동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미지 사진을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있는 줄 알았네. 있는 줄. 이 꿀벌 대소동은요. 주요 얘기가 뭐냐면 꿀벌이 말을 해요. 애기들이 보는 거니까 그런가? 네, 꿀벌이 말을 하고요. 그 꿀벌이 어떤 여자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사람, 인간 사람하고, 여자와? 사람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꿀벌이 자기들이 늘 있던 지역을 이탈을 해서
꽃을 찾다가 보니 도시지역으로 온 거예요. 오. 그리고 2층 화단에 꽃이 너무나도 예뻐서 그 화단에 앉아서 이렇게 뭐 꿀을 채집을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오. 됐고 갇히게 되면서 인간 소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 그래서 그 소녀하고 갑자기 말을 트게 돼요. 오. 이 소녀는 깜짝 놀래죠. 네. 꿀벌이 어떻게 말을 해? 라고 해서 이제 되게 놀랬다가 서로 이제 친구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어떤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느냐면 네. 이 꿀벌이요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꿀벌은 네. 정말 매일매일 일을 한다.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힘들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내가 너무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자면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네. 우리는 뭔가 그 노동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현대자동차 노조가 가장 강하잖아요. 우리는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에 그 인식이 없었다가 이 인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 너네들 너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 같아. 네. 또 얘도 자각을 한 거죠. 그러네? 나는 왜 이렇게 늘 꿀 만드는 데만 집중을 했지? 라고 자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인식을 꿀벌들한테 가서요 전파를 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정말 노조처럼 빨간 티를 입나요? 노조가 벌어나서 일정 시간 이상 네. 꿀벌들이 일을 하지 않도록 법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꿀벌들이요 네. 바깥으로 꿀을 만들러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외부에서 꿀에 이제 채집을 해갖고 와서 네. 그거를 이제 막 정제하고 해서 꿀을 만들어내는 그 네. 과정이 나오는데 그걸 갑자기 다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경제적 이 화두가 있는 게 네. 굳이 제가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는 네. 이유가 자, 꿀벌들이요. 네. 지구상에서 사라지거나 오. 꿀벌들이 꿀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꿀벌이 꿀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 왜 꽃도 없어질 거고. 꽃 같은 그거 어떻게 것도. 아세요? 꽃에서 꿀을 채집을 하니까. 그리고 이거 옮겨주잖아요. 뭐를 옮기죠? 그 뭐야. 꽃가루. 꽃가루. 맞아요. 꽃가루. 네네. 동킹님이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꽃이 있는데 네. 벌이 있으면 네. 저 벌 좀 없었으면 너무 좋겠다. 위험하면 저 벌들이 왜 자꾸 돌아다녀? 라고 네. 생각하시고 이 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상 이 벌은요, 네.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본인들이 꿀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네. 이 꽃가루를 네.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솔직히는 꽃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과수에서도 네. 농가에서도 맞아. 예. 우리가 뭐 배든 네. 사과든 그런 열매들이 잘 열리도록 해주는 네.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어떤 다. 현상이 벌어지느냐? 와. 예, 과수가 즉 우리가 과일을 들먹게 네. 되고요. 또 꽃이 사라지게 되거나 이런 나무들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가 황폐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논문이 있었느냐면 꿀벌들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네. 생가계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가 온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솔직히 벌들은요, 지구상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이 꿀벌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네. 돼요. 자, 그런데 이 안상규 벌꿀은 네. 어디서 채집을 한다고 했어요? 인터넷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카시아. 우리 왜 보통 네, 아카시아. 동서 벌꿀이라고 해서 네. 아카시아 벌꿀이라고 제일 많이 사 먹잖아요. 네네네. 그 아카시아 벌꿀이 정말 아카시아 나무에서만 열리는 네. 그 아카시아에서만 추출한 네. 벌꿀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서 벌꿀에서 뭐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느냐면 자파꿀이라는 네, 게 맞아요.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산에 놀러 가면 아카시아 향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희는 아카시아 껌으로만.
네, 저희는 한번 씹어봤어요. 그냥 옛날에 이렇게 놀러 가야지 네. 그냥 뒷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뒷산을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아카시아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꽃내음이 정말 그 요즘 뭐 그런 그 세탁할 때 나는 뭐 후리지아라든지 뭐 아카시아 향 네. 이런 그 피존에서만 맡는 거를 네. 거기서만 맡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때 자연에서 정말 맡았었거든요. 진짜 레알. 진짜 찐 향기. 진짜. 왜 그랬느냐면 산에 네. 아카시아 나무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생각외로 병충해에 굉장히 약하고요. 그렇구나. 또 뭐 그 옛날에 솜충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이 벌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많이 병균들에 의해서 죽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벌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이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연 벌꿀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양봉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 보통 산에 가면 벌꿀통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벌꿀통을 그냥 산에다가 통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그 안에다 꿀을 넣어줘요. 네. 그걸 빼내는 거죠. 그쵸. 말하자면 스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좀 나쁘게 앵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봉업은 앵벌이다. 벌들이 꿀을 모아놓으면 네. 그거를 수익을 가져다가 네. 재주는 곰이 구르고 진짜 그러네요. 그 수익은 인간이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양봉업이 실제로 다 그냥 야산에다가 네. 갖다 놓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꿀들은 대부분 다 아카시아 벌꿀이었던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아카시아 나무가 거의 다 사라지고 한 20%도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산에 있는 여러 개의 꽃에서 벌어들이는 이 꿀로 말 그대로 하다 보니 자파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고요. 그조차도 산에 나무들이 좀 많지 않아서 네. 요즘은 일부러 이 화수 농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벌들을 이용해서 꿀을 만들기도 하고 네. 혹은 설탕을 이용해서 뭐 하기도 하고 뭐 좀 다양한 방법들이 좀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벌에 대한 네. 얘기를 하다가 네. 이 벌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 네. 지금처럼 벌꿀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원청적으로 벌을 만들어내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벌을 말하자면 만들어낸다? 벌을 대여하는 겁니다. 대여? 네, 벌 대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벌을 대여?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꿀벌 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 꿀벌 통에는요. 뭘 넣어줘야 되느냐면 여왕벌을 넣어줘야 돼요. 그 여왕벌들이 네. 부화시킨 애들을 막 먹여 살리기 위해서 꿀벌들이 그렇게 뭔가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왕벌이 있어야지만 네. 일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는 여왕벌을 그 안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왕벌은 어디서 데리고 와요? 어디 있어요, 걔네는? 어디선가 또 와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왕벌도 대여를 받아야 되고요. 예. 분양을 받아야 되고요. 자, 여왕벌 그다음에 분양. 일벌들은 또 어디서 오겠어요? 산에 있는 애들을 막 잡아요? 그러게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꿀벌들을, 즉 일벌들을 키우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꿀벌을 다시 또 내가 분양을 받아요. 네. 자, 그래서 야, 우리 벌까지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벌꿀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벌꿀을 만들기 위한 벌들이 있고 이 벌을 다시 분양을 받기 위한 또 벌을 키우는 업이 따로 진짜. 있고 또 이 벌을 지금과 같이 꿀벌 만드는 데만 대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화수, 즉 화가 뭐냐면 원예, 즉 꽃을 키우는 곳. 네. 꽃을 키우는 곳에도 이 꿀벌들을 어느 정도 해줘야 꽃이 아주 많이 잘 피운다고 해요. 네. 그래서 꽃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벌을 화의 농가에도 그 분양을 하고요. 오. 아까 얘기 드린 과일을 키우는 과수원에도 네. 이 벌을 네. 분양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제가 언제 알게 됐느냐면 제가 2010년도에 네. 디자이너로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네. 걸 배우게 네. 됐고 네. 우리나라 디자인진흥원에서 네. 디자이너들 한 20명을 뽑아서 일본으로 그 연수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에서 각기 다른 분야의 디자이너들을 2명씩 선택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때 욕실 전문 디자이너로 이제 뽑혔고, 일본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중에 가장 유명하신 디자이너에게 가서 한 10일 정도 연수를 받는 과정이었어요. 네네네. 자, 우리는 디자이너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 디자이너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는 최근 새로운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010년도였는데 저는 벌을 임대해주는 임대업을 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엄청 새로웠겠네요, 그때 진짜 완전.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디자이너였고 신세계, 신세계.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재테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때였어요. 아니 그런데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네. 디자이너가 벌꿀에 대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벌꿀에 대한 혹은 벌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때부터 제가 조사를 네.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때마침 제가 봤던 그 꿀벌 대소동이라고 하는 게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아 이게 상당히 되게 재밌는 개념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좀 단편적인 지식이긴 하지만 네. 어떤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거 하나만이 네. 전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 사업 분야들이 네. 유기적으로 얽혀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새로운 사업과 어떤 그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 아이템들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네네. 오, 또 꿀벌 얘기까지 또 이렇게 새로운 재테크 아주 정말 재밌죠.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인데, 맞아요. 꿀벌 재테크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네. 이 안산규 벌꿀에 대한 이 전시장 건물을 보면서 네. 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어서 네. 막 너무너무 재미난 주제인데 빨리 네.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그러셨구나. 얘기를 네. 예, 마음이 들어서 네. 오늘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네. 갑자기 꿀벌 대소동 오늘 꼭 찾아봐야겠어요. 네, 그거. 그쵸. 네. 숙제가 되게 많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하에 있는 땅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니까요. 양평에. 그 다음에 저 세평에 지은 건물도 대구에 한번 가봐야 네. 되고, 그 다음에 꿀벌 대소동도 한번 찾아서 봐야 되고, 네네네. 네, 아주 바쁩니다. 네. 네, 이게 다 머니 트레이닝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여기까지가 네. 우리 본격적인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오, 와, 오늘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네, 보고 계신 분들도 아주 네. 재밌게 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들 아주 편하게 부담 없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이죠? 자, 이제 벌써 저희가 1시간 반을 얘기를 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마무리하는 개념에서 네. 항상 저희가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책을 골라드리면 좋을까 네. 하고 고민을 하다가 네, 자, 제목이 경제 지식이 돈이다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 경제 제목이 지식이 아주 돈이다. 좋죠. 네. 경제 지식이 돈이다. 지금 제 책하고 항상 이제 네. 좀 뭔가 개념이 많이 좀 맞물려지는데 네. 이 부자 근육을 키워라라는 개념도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식을 쌓다 보면 네. 그게 돈이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단편적으로 지식을 쌓지 말고 좀 네. 체계적으로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이 책은 아예 대놓고 경제 지식은 돈이니까 좀 차근히 쌓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책은요, 메이트 북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제 막 6월 1일 날 출간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거네요? 네, 오. 맞아요. 자, 이 책의 저자는 네. 이름이 네. 다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다 못 읽었고요. 네. 토리 텔러라고 하시는 분인데, 자, 이분은 7년째 카카오 브런치를 운영을 하시면서
거의 15,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오, 건데 네. 뭔가 그 경제에 대한 개념들을 다른 분들이 좀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책을 이제 네. 쓰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저자들, 특히 책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네. 브런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브런치에서 내가 글을 계속 올리다 보면, 네. 그걸 책으로 엮어서 아. 이제 출간을 해주기도 하는데, 네. 그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오. 상을 주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대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잘 쓰기 위한 재테크라는 책을 오, 쓰셨던 네.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토리텔러님이 네. 이 책을 쓰셨는데 네. 이 책을 열어보니 네. 가장 첫 장에 네. 어떤 말이 딱 쓰여 있느냐면 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워런 버핏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동키님도 어디선가 네. 들으신 분 네. 아니세요? 워런 버핏? 부자요. 부자. 부자요, 부자. 투자의 귀재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네. 투자자라서 음. 그렇게 오랫동안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의 이 투자 법칙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지금 최근에 동학개미들, 뭐 서학개미들 네. 정말 주식을 시작을 했다가 네. 지금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을 구가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은 돈을 벌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수익을 못 내고 네. 이 손해를 보실 때도 상당히 좀 많이 그쵸, 있는데 그쵸. 꾸준하게 매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워런 버핏이 네. 어떤 뭐 말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긴 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저자도 이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이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지식 말고 아주 오랫동안 지식을 쌓다 보면 네. 언젠가는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실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중에 미래에 쉴 수 있으려면 네. 미리 지금. 나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야,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가 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게 네. 뭐냐면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고 네, 이 맞습니다. 단어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말이라서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맞아요. 저자는 그 돈이 되는 경제 지식에 대해서 10개의 챕터로서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첫째 금리에 대해서 금리? 네,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주식 시장. 재테크 시장은요, 네. 솔직하게는 주식과 부동산 이렇게 네. 크게 양분이 네. 좀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파생 상품이라고 봐도 좀 무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네, 이건 국민의 쌈짓돈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뭐 전세가부터 시작해서 좀 써주셨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세계 경제도 꼭 알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게 결국 세계 경제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6장에서는 수출 주력 업종과 내수 기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우리나라의 그 돌아가는 경제를 이해를 해야 주식도 이해할 수 있고 부동산도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네. 측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7장에서는 기술과 환경이 바뀌는 미래 산업. 자, 그럼 미래 산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래 산업이요?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단어들. 미래 산업. 저번 주에 책 그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것도 혹시 포함될까요? 사물 인터넷이었죠. 냉장고를 공짜로 네, 드립니다. 네, 그것도 맞고 네. 또 요즘 아주 핫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 어. 그죠? 네, 가상현실에 대한. 네. 또 그다음 핀테크. 응? 핀테크. 핀테크는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하. 핀테크는요. 네. 약간 그 온라인의
온라인화된 스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화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온라인 세상? 아니요. 뭐죠? 온라인 그 뭐죠? 이거 설명하게 되면 네. 얘기가 너무 많이 오, 길어지니까 네네네. 저희가 핀테크 시간을 아예 오, 네. 정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OTT. OTT는 많이 들어봤어요. OTT는 뭔지 아시죠? 네, 뭐 네. 넷플릭스라든지 뭐 쿠팡 플레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 네. 그 다음에 ESG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저도 ESG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8번째 장에서는 통계에 대해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희가 보통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혹은 결론 지어서 얘기를 할 때 지표들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지표에는 뭐 GDP, 실업률, 또 물가지수, 최근에 물가지수가 거의 뭐 미국의 물가지수가 거의 8% 네. 상승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지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라고 되어 있고 뭐 네. 세금, 금융사, 인플레이션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잘 쓰여 주셨고요. 그다음 9장에는 나와 관련 있는 상품과 지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네. 된다. 뭐 펀드라든가 보험 상품, 네. P2P 상품, 채권, 뭐 상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꼭지기를 엄청 많은 것들이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쏙쏙 넣어주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 재테크에 필요한 기초 테크닉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통장 쪼개기와 체크카드. 이 통장 쪼개기는 뭐냐면 네. 옛날에 그 풍차 돌리기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적립금을 그러니까 적금을 드는데 네. 보통 적금 통장 갖고 계신가요? 적금 통장 있죠. 몇 개 갖고 계세요? 한 개. 한 개. 이거를요 다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드는 게 아니라 아예 일시불로 나 통으로다가 그냥 10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적금을 하나를 들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또 들고 또 들고 해서 이게 1년이 되면 다음 연도 1월 달에 만기가 돼서 돌아오겠죠. 네.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적립을 다시 또 적금을 들고 다시 적금을 드는 식으로 적금 통장 뭐 풍차 돌리기라고 해서 뭐 다달이 돌려도 되고 지금처럼 일시로 해서 돌려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돈을 풍차로 돌리다 보면 목돈이 만들어져라는 개념이거든요. 요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름 뭐 사회초년생들이 네. 목돈을 만드는 가장 바이블 같은 애예요. 뭐 이것도 나중에 다뤄드리면 네.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도 통장 쪼개기와 체크카드 뭐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네. 뭐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네. 또 연말정산하는 방법 이렇게 좀 들어가 있네요. 자, 살펴보니까 저도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네. 우리가 보통 그 경제 지식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각각 챕터에 맞춰서 네. 다 넣어드린 느낌이에요. 진짜 다 거의,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종합상자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품목이 많으면, 네. 즉 말하자면 넣고자 하는 내용이 많으면 그 장을 찾아서 들어갔을 때 내용이 좀 허술한 경우들도 그쵸. 좀 디테일하진 있어요. 않게 들어가 네.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혹은 너무 이렇게 얕은 지식들만 요거만 정리를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뭐 지금 그냥 툭 열어서 네. 금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열어봤더니 생각외로 내용들이 아주 그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양이 길지는 않지만 내용들이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딱 정리가 돼서 얕은 지식이 들어가 아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제가 봐도 네. 이분이 꽤 상당한 지식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만 넣어주셨구나라는 네. 느낌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보통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해요. 네네네. 근데 가장 따끈한 책이니까 네. 그래도 다른 요 경제기사 책들은 아까 뭐가 좀 안 들어가 있는 편이냐면 네.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살펴보시기에는 아주 괜찮은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은 18,500원이네요. 네. 조금 비싼 편이네요. 요즘 보통 한 16,800원 정도쯤 하는데 네, 조금 비쌉니다. 네, 하지만 뭐 사서 보시면 그쵸. 뭐 다 들어있으니까. 스타벅스 커피 한 3잔 먹었다 네. 생각하시면 아주 좋다고 보고 저는 친구하고 책값은 이런 것 같아요. 친구하고 커피를 마셔요. 네. 근데 보통 친구하고 커피 마시러 가시면 커피 2잔만 딱 시키세요? 아니면 조각 케이크라도 하나 더 시키세요?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시키죠. 무조건 시켜야 돼요. 자, 예. 그래서 보통 커피 한 5,000원에서 한 네. 10,000원. 그 다음에 조각 케이크 그거 하나가 한 5,000~6,000원 하잖아요. 그쵸. 어우, 더 비싸요. 요즘에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16,000원은 네. 쓰거든요. 그 값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커피를 제가 친구와 먹는데 네. 이 저자하고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저자가 커피값에 준하는 것만 지불을 하면 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막 엑기스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솔직히 저자들은요, 책을 쓸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걸 100% 녹여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을 또 찾아와 주시지 않기 때문에 네, 다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또 괜찮은 책이어야지만 또 책을 읽어주실 거고 또 네. 나를 찾아주실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 지식들을 함축적으로 녹여서 넣거든요. 네. 자, 그러면 거의 그분의 지식을 그냥 갖다 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저자, 아까 닉네임으로 쓰고 계시는데 토리텔러님을 네. 딱 앞에다 모셔놓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그래서 경제 지식은 돈이라는데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분이 막 얘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저렴한 거죠. 엄청 진짜? 저렴하죠. 와. 네. 자,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책값은 전혀 아까워하시지 오.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또 간혹 가다가, 이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도서관에서 책을 네. 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뭐든지 내가 밑줄도 긋고 또 원할 때 다시 한번 꺼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아주 지저분하게 읽어요. 정말 밑줄도 막 긋고 아예 어떤 경우에는 막 접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거의 한 2시간이나 3시간이 들지만 나중에 이 책을 또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가 다시 이 책을 펼쳐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밑줄을 다 그어요. 그래서 몰랐던 지식에만 긋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거는 요약해 보기에 참 좋아. 그래서 다음번에 열었을 때는 30분 만에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할 거야. 뭐 혹은 10분 만에 이 책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 밑줄을 치거든요. 그러면 정말 칠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정말 시간이 빨리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 그래서, 온전히 책을 완전 자기 거로 딱 만드시는 네, 스타일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막 그렇게 밑줄도 치고 하려면 빌려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자에게 커피를 사드리면서 관련된 얘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책을 사셔서 밑줄도 많이 긋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트레이너님 그 서재에는 책이 정말 많으시네요. 정말 많아요. 이거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책을 보통 이제 구입을 하러 가시면 경제 쪽이나 이쪽에서만 보통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제가 그 두 번째 책이 솔직히 이 책, 부자 근육을 키워라라는 책도 왜 저 제목을 제가 지을 수 있었느냐면 재테크 관련된 책을 짓고 싶은 거예요, 제목을. 근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디자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럼 책의 제목을 지으려면 키워드부터 뽑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부자도 있고 재테크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 다른 용어를 하나 더 넣고 싶은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을까, 다른 분야가 없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뭐 미용 코너도 가보고 뭐 살 뺀다고 하는 코너도 한번 네. 가보고 그 다음에 아예 뭐 수험서 쪽에도 한번 가보고 네. 전혀 다른 분야를 가다가 네. 아유 그래 새해도 됐는데 살도 좀 한번 빼볼까 또 운동 좀 해볼까 하고 네. 막 그런 책들을 이제 살 빼는 다이어트 책을 네. 막 읽고 있는데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는 책이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식을 네. 정말 이 트레이너처럼 네. 내가 매일매일 운동하듯이 재테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 그래, 이거다. 유레카였죠. 그래서 진짜 와. 부자가 될 만한 지식을 근육처럼 키우자. 그리고 나는 그걸 트레이닝 해주는 부자 트레이너 혹은 부동산 트레이너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지금 현재 머니 트레이너가 된 거죠. 제목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네. 들으면 안 잊어버릴 네, 그런 맞아요. 제목이기도 하고 네. 또 이건 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경제 관련 이런 부자 뭐 이런 거 보면 책에 노란색이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 진짜로 그쪽만 가면 잘 안 가요. 사실 이쪽은 정말 가지 않는데 네. 그쪽이 다 노래. 보통 다 네. 노랗거나 약간 까만 거랑 섞여서 이런 쪽이 다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책이 총 3권이 네. 나와 있는데 네. 한 권만 빨간 색깔이고 2권이 노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눈에 좀 확 띄기도 하고 약간 돈 하면 금 색깔을 좀 떠올리기 네, 때문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오. 지금 저희 머니 스캔들도 뒤에 막 돈 계속 떨어지고. 네. 네, 요거 지금 그래픽 작업하실 때 저 돈가루 뿌리시느라고 네, 디자이너님이 엄청 네.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반짝반짝. 아무래도 예, 노란 색깔이 금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부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빨간색이나 노란색.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경제 지식이 돈이다라는 네. 이 책을 많이 사주시고 또 네.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출판사들이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 스타벅스를 먹여 살릴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지식을 다루는 출판사들을 조금 먹여 살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작가의 또 입장으로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이 또 팔려야 네. 또 이 저자들이 네. 책에 대한 또 이 정산을 또 받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옛날보다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아서 맞아요, 뭐 맞아요. 서점도 너무 다 없어져가지고. 네, 맞아요. 저는 정말 서점이 앞으로는 더 많았으면 좋겠고 책도 사람들이 더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저자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지식을 이 책으로 전달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자의 그 사심성 발언을 좀 했습니다. 네. 네. 많이 그리고- 사주세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100세 시대는 네. 계속 끊임없이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이면 60세면 아유 이제는 돈 안 벌어도 돼라고 해서 교육이 중요하지 않았대요. 근데 100세 시대가 될수록 계속 끊임없이 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새로운 맞아요, 지식들을.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교육 컨텐츠 쪽은 끊임없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게 꼭 책일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책은 좋은 지식을 전달하기 좋은 매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거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책 읽기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의 아니게 굉장히 잔소리를 좀 하게 됐는데 아니, 근데 그 서점 가면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잖아요. 그 책 냄새 같은 거 되게 나고. 맞아요. 그만의 그 느낌이 딱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가보면, 좀 짠해요. 다 없어져가지고.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사람마다 슬럼프가 오잖아요. 네네네. 저도 간혹 이제 고객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네. 백승혜 원장님 정말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어려워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일정을 짜고 움직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넉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컴퓨터가 오프가 딱 맞아, 되듯이 맞아. 그럴 때 있죠. 그냥 번아웃이 돼버릴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 이렇게 멍해지면 저는 네. 항상 어디를 가냐면 서점을 가요. 그냥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안 돼.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네. 서점을 무조건 가자. 우와. 그리고 옷을 입고 그냥 서점을 갑니다.
저는 특히 이제 교보문고를 좋아하는데 네. 교보문고를 가서 네. 그냥 아무 책이나 읽어요. 내가 재테크만 봐야지 이러면 또 머리 되게 아파요. 그래서 뭐 만화책도 보고요. 네, 그냥 뭐 미용 관련된 책도 보고요. 그렇게 쉬엄쉬엄 뭐 이런저런 책을 읽다 보면 네. 갑자기 어머 이 사람은 이렇게 뭐 20살이었는데 뭐 젊은 나이에 뭐 스토어로 1,000만 원을 벌어? 뭐 이 사람은 뭐 20살에 네. 갑자기 뭐 뭘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뭐 170만에 뭐 뭘 구독자를 만들었어? 뭐 내가 생각해도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갑자기 그런 사람들의 책을 딱 읽다 보면 야 백승혜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정신 차려. 세상은 정말 바쁘게 변화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뜨이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가슴속 어디에선가 막 열정이 막 끌어올라. 불길이 막. 네,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멋있다. 그래서 막 뭔가를 끄집어기게 되고 네. 아 그래 나는 이거를 해야겠어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막 새로운 일정들을 다시 또 채우게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네. 책에서 똑같은 열정을 얻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의 80%가 네. 적어도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책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성공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시려면 꼭 책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 책을 잘 선별을 하셔서 도움이 되실 만한 책들의 시간과 돈을 투여를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머니 스캔들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참여하시고 방송 봐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책까지 또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거 지식도 얻고 좋은 책까지 추천받고 진짜 일석몇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강력 추천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진짜 바쁘신 게 저희가 원래 이제 화요일 날 매주 방송을 하는데 또 너무 바쁘셔가지고 오늘은 또 수요일 날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바쁘신 분이 또 이렇게 2시간씩 여러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주시니까 다음 주에도 꼭 잊지 말고 6시 반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오늘만 수요일에 진행을 했고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주 화요일 6시 반에 시작합니다. 머니 스캔들 앞으로도 좋은 주제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탄탄하게 부동산 혹은 재테크에 대한 지식을 쌓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홍보해 그게 제일 주시면 중요해요, 사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 봐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귀엽게 포즈를. 뭐 할까 봐요, 저희끼리.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이 짜투리 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많이 오늘 정말 많이 얻어간 것 같고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힘내서 찾아오도록 하죠. 네. 감사하고요. 동케이님도 오늘 머리 막 이렇게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머니 트레이너 백승혜였습니다. 저는 쇼킹 부캐 돈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안녕. 안녕.